방금 우리 학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인하대학교 노철환입니다. 우리 이 학기 전체가 기억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기억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라고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영화에서 기억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기억한다는 건 뭘까라는 아주 넓은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망각에서 시작하고요. 예선 이야기의 구성, 그리고 인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억이라는 정의를 구어사전에 찾아보면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기억할 기자에 생각할 억자 쓰고 있는데요. 이 생각할 억자를 들여다보면 왼쪽에 신방변이 있고 오른쪽에 뜻의자가 있죠. 그러니까 뜻을 가슴에 이렇게 품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이 뜻이라는 글자를 들여다보면 위에는 소리 음자가 있고 아래에는 또다시 심장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동양 그리고 실은 서양도 그랬고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지금처럼 뇌에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심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심장하고도 똑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억한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억이라는 뜻은 마음 깊숙이, 심장이 2번이나 있잖아요. 마음 깊숙이 우러나는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마음에 기록해 놓는 거야. 이것이 기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소리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앙테르텍스튜얼리테라고 말하는 인터텍스추얼리티죠.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어렵지만 쉽게는 특정 텍스트 안에 또 다른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크게 3가지 종류로,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자하주네트라는 학자가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인용, 시타숑, 이고 두 번째는 표절, 세 번째는 암시입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올 때 그대로 가져오면서 출처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인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하르주네트의 이 이론을 제가 했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거 이 사람이 한 거고요. 이 사람이 시타숑이하고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인용인 거죠. 그런데 표절은 누구 것을 가지고 그대로 왔는데 밝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반 생활로 따지면 그냥 도둑질인 거죠. 남의 거 가져다가 내 거라고 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암시인데요. 이 암시가 실은 오늘의 내용하고 연결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암시는 그대로 가져오진 않습니다. 약간 변형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다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아마 선생님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껏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야, 이건 말이야 라고 설명할 거리를 한두 개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르주네트가 어느 책에다가 이 글을 써놨느냐면요. 지금 바로 위에 제가 출처를 적어놨는데요. 이 팔랑프스테스트라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단어는 실은 쓰여있던 글자를 지우고 다시 글자를 써넣는 양피지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막 수정해서 완전히 달라진, 예를 들면 르네상스 작품들 이런 거 보면 뒤에 그림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런 뉴스 가끔 보시잖아요. 그런 걸 바로 우리가 팔랑프스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옛날 기억이 지워지는 것도 우리가 이 팔랑프스테스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기억,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마 선생님들도 옛날에 어릴 적 기억이 가물가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지금 겪고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워지는 것도 우리가 팔람프스테스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기억이 지워지는 것하고 아마 가장 연결해서 유명한 영화가 바로 이 메멘토라는 영화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풀려 있으니까 혹시 댁에 가서 보시면 대단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이 영화가 2000년 작품인데요. 부천국제영화제 그때 2회인가 뭐 3회 때 이때 이 메멘토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됐어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은 최근엔 너무나 잘 나가는 감독이죠. 뭐 인터스텔라 그리고 뭐 최근엔 테넷 개봉했고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있고 다크나이트라는 배트맨 시리즈 연출한 미국에서 아마 제일 잘 나가는 자기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그리고 필름으로 영화를 찍는 몇 안 되는 감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두 번째 장편 작품이어서 그때는 완전 초짜였죠. 놀란이 누군지도 모르는 당시였는데 영화 부천영화제에 개봉을 하고 저도 그때 대학생 때 이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나오면서 근데 무슨 말이었어? 그때 무슨 말이었어? 라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론가도 그 이야기를 하고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이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대단히 독특하게 편집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레나드, 저기에 보이는 사진의 남자가 레나드인데요. 그 레나드는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냐면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순간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런데 범인이 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를 구하려고 뭐 했나? 근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머리를 쳐서 기억을 잃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이제 한 몇 분 단위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일은 계속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존 쥐라는 사람을 복수하러 다니는 영화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기억이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계속 지워지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지금 몸에 보면 문신이 막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문신으로 새기고요. 그리고 간단한 이런 사항들은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어서 그 밑에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자기가 해놓은 그 메모도 몇 분 후에는 내가 왜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 그림을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 스티브라는 박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맨 위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좀 전에 우리가 폴라로이드 사진 찍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역순으로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동작이 거꾸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면부터는 흑백은 시간의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 컬러 장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시간의 순으로 흐르고 있지만 맨 나중에 일어난 사건, 그 전 사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영화 결말에 서로 만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메멘토인데요. 이것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암시의 형태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이 메멘토라는 단어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요. 기억의 여신인 무네시모네에서 나온 단어가 이 메멘토인 거죠. 잠시 후에 설명은 더 하겠습니다만 이 메멘토는 기억하라라는 뜻이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이어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인데 왜 죽음을 기억하느냐?
원래 이 단어의 기원, 이 표현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로마 시대에 전쟁에 승리하면 개선문을 이렇게 개선 장군들이 군대와 함께 통과를 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고 뭐 월계수 잎을 흔들고 머리에 씌워주고 이런 큰 행사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 뒤에서 외쳤던 소리가 바로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아주 성공하고 승리해서 사지에서 살아서 돌아온 장군과 그리고 군대들에게 하는 소리가 야, 죽음을 기억해! 죽음을 기억해! 라고 외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라는 건데요. 이 메멘토라는 단어는 메미니라는 원형 단어 기억하다의 2인칭 단수, 미래, 능동,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그냥 베낀 겁니다.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는 따질 때 군대 한 명 한 명일 수도 있고 장군을 향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너 라고 말하고 미래, 너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미래를 위해서만 고생하고 거기에 매달려서만 현재를 희생하는 걸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의 준비가 꼭 필요한 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현재를 희생하면서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을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미래기억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뭐 미래를 어떻게 기억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 기억이라는 소재가 영화의 장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일까? 라고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 기억이라는 뭔가로 다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장르는 SF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SF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유토피아의 반대말이라고 말하는 이제 암울한 미래상, 디스토피아하고 이 SF의 기억이라는 모티브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은 우리가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뭐 늘 말할 때 희망찬 미래,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야, 우리의 꿈과 희망이야 라고 다들 이야기 듣고 자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실은 그때만큼 희망차지도 않고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더 큰 미래를,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가슴속에는 끝없이 불안한 겁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함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험 들어놓으셨겠죠? 그리고 연금 들어놓으셨을 테죠? 그리고 지금도 저축하고 계시고 자녀들 너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거 실은 나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미래는 실은 죽음하고 다름없거든요. 죽음이 두려운 건 겪어보지 못해서인 거지 정말 끔찍해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억을 소재로 하는 SF 제가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이 Arrival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작품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시면 미래 기억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텐데 영화 되게 독특합니다. 외계인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토탈리컬 기억 사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기버라는 영화는 세상이 이렇게 되게 평안하게 정해진 대로 굴러가는 미래 사회인데요. 인류의 모든 기억을 한 사람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면서 받는 소재의 영화예요. 이게 뭐 아마 큰 상을 받은 소설 원작인데 되게 짧고 영어가 되게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영어 소설 꽤 잘 나가는 소설 한번 읽어볼래?
물론 옛날 한 10년도 넘었지만요. 하면 소개해주기 딱 좋은 책입니다. 영화도 뭐 너무 좋지는 않지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레미니센스 이것도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영화는 망했고요. 토탈 리커라고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영화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실은 데드 아일랜드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왜 미래기억이라는 말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조금 보면 좋겠고요. 이 데드 아일랜드는 18세 미만은 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게임.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 동영상도 18세 미만은 안 되니까 혹시 18세가 안 되셨거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게임은 벌써 11년 전에 나온 게임이고요. 1인칭 이렇게 슈팅 게임이에요. 이렇게 막 오면 막 쏴 죽이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그 영상이 시네마틱 트레일러, 그러니까 영화스러운 예고편이라는 건데요. 발매가 9월에 됐고 그것보다 먼저 2월에 공개된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예고편은 당시에 이제 영화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유튜브에 공개됐고 조회수가 당시에 상당히 높았고 이게 칸느에 영화제만 있는 게 아니라 광고제도 있거든요. 광고제에서 인터넷 영화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의 세계가 실은 되게 시장이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콘솔 게임을 많이 하지 않은데 저기 북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는 이 콘솔 게임, 그러니까 게임기 사서 하는 그 게임이 정말 시장이 커요. 우리나라는 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많이 하죠. 이 작품도 뭐 통계상 다 다릅니다만 약 800만 카피 정도 팔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하나에 뭐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게임은.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7, 8은 56, 5,600만 관객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5천만, 5억, 50억, 500억, 5천억. 5천억 정도 벌어들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의 게임의 트레일러 예고편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좀비 이야기고 잔인하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장면 기억나세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첫 장면. 그렇죠. 잔디밭에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죠. 눈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영상이 약간 이상했다라는 걸 알았죠.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그렇죠. 시간이 거꾸로 흘렀죠. 아까 우리가 2000년 메멘토라는 작품의 오프닝 시퀀스처럼 이 작품이 201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메멘토는 아주 잘된 영화니까 이 작품을 만들면서 메멘토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곳에서 약간 뭔가 또 다른 지점이 더 있었죠.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아세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모든 영상들이 약간 어땠죠? 그렇죠. 느렸죠. 슬로우였죠. 슬로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뭐 런닝맨이 됐건 뭐 유퀴즈가 됐건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유재석이 많을까요? 조세호가 많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네, 유재석이 많겠죠. 중요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많이 보여주려고 하겠죠. 지금 우리가 본 영상에 기반으로 할 때 슬로우로 많이 걸어놓은 까닭은 걔들이 더 중요하니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늘로 올라갈 때쯤에 뭔가 중간에 훅 하고 끼어들었어요. 어떤 장면이 끼어들었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 슬로우, 거꾸로 흐르는 거 말고, 시간이 정방향으로 흐르는 영상들도 있었잖아요. 그 영상의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이었죠? 좀비들에게 소녀가, 그렇죠, 쫓기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실은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것도 보고 진짜 한 10번 넘게 봤어요. 그런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누가 재편집해가지고 순서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이해 안 되셨거든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 했고요. 실사판으로 누가 이렇게 실제 연기한 거 판도 있으니까 다양한 버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녀가 좀비들에게 쫓겨서 복도를 달려가다가 좀비에게 물리고 아빠의 손을 잡기 전에 실은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빠 손을 잡아서 좀비들하고 아빠가 싸우고 소녀가 좀비가 되어서 아빠의 등을 물고 아빠가 제껴서 소녀가 밖으로 떨어져서 땅에 누워서 눈 뜨고 있는 장면으로 실은 끝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맨 뒤에 에필로그처럼 붙어 있는 그 시점이 시간으로 따지면 맨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휴양지에 와서 너무 가족이 행복했죠.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생각하면 얘들은 미래인 거죠. 우리는 그들의 남겨져 있는 미래의 기억을 방금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소녀가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죠. 보통은 사람은 죽으면 눈을 감는데 이 소녀는 눈을 뜨고 있어서 처음에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소녀가 눈을 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하늘로 올라가네요. 제가 기독교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40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라는 것. 보통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죽어가는 것이라면 일어나고 깨어나고 올라가는 것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녀는 좀비가 돼서 땅에 떨어졌는데 시간이 거꾸로 흐르니까 살아나는 형태를 우리는 실은 목격한 거죠. 그 다음에 소녀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엄마 아빠는 이제 제가 이거 학교에서도 자주 보여줬죠. 애들하고 매 학기 보여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자녀분들이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선생님들도 어렸을 때 그랬을 테고, 선생님들의 자녀들에게도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가 친구들하고 MT를 간 거야. 그런데 한 친구가 좀비한테 물려서 저쪽에서 지금 밖에 난리가 났어. 그러면 너는 친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줘, 안 열어줘? 좀비가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걔들은 생각 못 하니까. 문만 안 열어주면 난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대답해요. 안 열어준다고, 안 열어준다고.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본 것처럼 엄마, 아빠라면 내 딸이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아까 신고 나간 슬리퍼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숨소리가 내 딸 같아.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오는데 뭔가 내 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엄마 아빠라면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밖에 내 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모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을 소중하게 잡아서 아주 아기 때 태어났던 그 자리처럼 침대에 눕혀 놓았죠. 그런데 그 딸이 일어나서 아빠의 등에 매달려서 아빠는 목숨을 바쳐서 살려놨더니 물론 딸은 이미 좀비가 됐으니까 딸은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슬로우의 맨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딸하고 아빠가 어땠는지? 네? 크게 조금만. 그렇죠. 손을 놨어요. 우리가 손을 잡았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슬로우 역방향이었잖아요. 원래는 아빠가 소녀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장면인데 우리는 역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손을 놓는 장면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소녀는 아빠와 손을 바로 잡기 바로 직전에 좀비에게 물려서 더 이상 딸이 아니게 됐어요. 둘은 헤어져야 했던 거죠. 그렇게 딸과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전에 사랑했던 그리고 행복했던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건
왜 이따위로 예고편을 만들었을까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정말 1억 달러 이상 들여서 1억 달러가 누집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응? 1000억을 들여서 지금 돈으로 따지면 1500억 가까이 들여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의 성패를 좌우할지 모르는 예고편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게임에 그녀도 나오지 않고 엄마도 나오지 않고 아빠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논문을 2편이나 썼으니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자세한 이야기는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팔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까 등급이 있었죠. 몇 세였어요? 그렇죠. 18세 이상 성인에게 파는 겁니다. 누가 할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은 주로. 그렇죠. 학생들. 이 작품의 타깃은 18세 이상의 주로 젊은 남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스토리, 아까 우리가 본 예고편의 스토리는 전형적인 좀비 영화 스타일입니다. 좀비는 나쁜 놈, 그리고 사람은 희생자. 의 스타일을,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은 이게 첫 작품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모두가 관심이 있지만 실은 모두가 찔려하는 가족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담아놓은 거죠. 이게 분명히 타겟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제일 유명한 깐느 광고제에 가서 상을 받으면 뭔가 이슈 메이킹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좀 메멘토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대중이 아니라 영상 전문가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메멘토를 알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이게 이야기도 신기하고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거 메멘토 기법을 좀 도입을 했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마지막에 이제 페이스북 주소도 나오고요.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 파는 방식, 이 흐름이 너무 독특하고 잔인하지만 이거 가족의 사랑을 담고 있어서 옆에서 엄마 아빠가 지켜보더라도 봐봐 좀 봐봐 같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는 거죠. 게임하면서 이거 그거였다니까 라고 또 뻔뻔하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게임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작업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또는 다른 예술을 보면서 특히 극예술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카타르시스라는 감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아는 척 하려고 또 불어를 잔뜩 써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막셀 프루스트의 작품인데요. Nous trouvons de tout dans notre mémoire. Elle est une espèce de pharmacie de laboratoire de chimie où on met au hasard la main tantôt sur une drogue calmante, tantôt sur un poison dangereux.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번역도 해놨습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모든 것을 찾는데요. 그 기억은 약국이거나 아니면 실험실 같은 곳인데 그곳에 진정제가 있을지 실은 독약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억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죠. 그리고 이 기억의 여러 가지 이름들, 그 이름들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처럼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을 또 채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기억이 우리의 모습 자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